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투표율 전국 67%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투표율로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지만 70% 선은 넘지 못했어요. 먼저 두 분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뭐 다들 아는 건데요. 그 야당 압승, 여당 참패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이번 총선 전체가 그 정권 심판 구도 하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 다소 예상됐던 결과이지만 예상과 실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르죠. 예. 그리고 어제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 여당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쵸. 이게 이제 그 개표가 진행되면서 그 접전 지역의 결과가 이제 뒤집히면서 그 국민의힘이 108석 최종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개헌 저지선을 막았다. 뭐 이런 뭐 약간 이상한 느낌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어제 개표 출구조사 나왔을 때는 야당 지지자들이 되게 환호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게 오모하게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 것 같은 막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었죠. 묘한 그 정서들이 이제 이 댓글창 이런 데서 이제 포착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역대급 참패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특히 대통령 그 임기 2년이 아직 좀 남았어요. 치러진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되돌아볼 지점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거를 말해주는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역대급 참패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역시나 180석이 190석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 이제 예측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아마 이제 여론조사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출구조사가 약간 빗나갔어요. 그래서 오후 6시에 딱 발표됐을 때는 뭐 거의 환호 성이 한쪽에선 들리고 한쪽에선 거의 뭐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묘하게 뭐 한 110석 정도로 이렇게 가름이 되면서 참패했지만 야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되는 좀 묘한 상황이었죠 어제는. 그래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이제 그 예측한 레인지가 있어요. 최소 최대. 네. 이걸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방송 3사 출구조사가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출구조사 자체가 총선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구 단위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다 맞추셨잖아요. 다 맞추셨다면서요. 아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제 4월 4일 기준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 최종 여론조사까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민주당 지역구를 170석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81석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9석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9석이 움직였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어디서 움직였나. 서울에서 3개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마포갑, 동작을 그리고 우리 그 저쪽 도봉갑. 도봉갑 맞아요. 그래서 이 강북에 깃발을 하나 빨간 깃발 하나 꽂았죠. 이 3개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개가 움직였어요. 여기는 이준석 지역, 화성, 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3개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움직인 이유가 각기 좀 다른데 저는 서울은 아무래도 이 서울하고 경기는 그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이 3개의 그 네거티브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 이것들이 보수층에게 영향을 좀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부산은 좀 다른 이유. 그러니까 부산은 좀 멀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과학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이후 역풍이 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역결집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내에서는요. 부산을 최대 9석까지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단 1석만 건졌거든요. 18석 중에 단 한 곳만 건졌는데 기존의 여론조사 추이보다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뭔가 역결집 현상의
뚜렷한 계기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것이 오히려 역풍을 좀 불러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이게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압승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지역구 선거보다 더 의석수는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한강벨트는 4석 빠졌고요. 그쵸.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2석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울경, 경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접전 지역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2군데 빼고는 다 졌단 말이에요. 김해을, 김해갑 그 2군데 빼고는 다 졌죠. 저희 경남이요. 경남. 경남에서 민주당이 세석했습니다. 아, 세석했나요? 예. 그래서 경남도 지금 그 창원이 하나 있군요. 경남에서 민주당 경남 세석, 그 예. 창원까지 해서 부울경까지 이제 다 합쳐서 봤을 때 그래서 부울경 하면 지난번에도 7석, 이번에도 7석이에요. 야권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석인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세석, 부울경을 저희가 두석, 세봤더니 한 석, 6석, 한 석이 줄었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부산이 지역구가 일부가 줄었단 말이에요. 부산은 2개 줄었고요. 그렇죠. 울산이 민주당이 하나, 그다음에 진보당이 하나 해가지고 2석을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이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더 다뤄볼 네, 거니까 네, 일단 네. 총평 타임이잖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차기 총리 후보 누가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 총리 후보도 총리 후보인데 문제는 네. 야권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예를 들면 180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190석이 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거는 부결 무조건 시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후보 누가 있을까요? 결국에 찾아보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 출신이랄지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당선됐던 의원 중에는 중진 중에 이제 소위 친윤 색채가 좀 덜한 분들 네.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야권 인사로 보긴 좀 어렵지만 김한길 뭐 통합위원장이랄지 결국에 이런 좀 보수적 색채가 많이 빠져 있으면서 야당이랑 좀 소통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위주로 지금 고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책임지고 사의를 표한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요. 사실 예. 진작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밀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주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누적돼서 쌓이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부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진작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 정치라는 게 가령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근데 너무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통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국정 운영할 거냐,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가 예. 이제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좀 급진적인데 뭐 거국 중립 내각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이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여야가 포함된 내각을 구성해라. 뭐 이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이번 이 총선 결과에 나타난 성남 민심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잠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뭐 총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총리는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야당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 누구를 인준할 건지도 누구를 지명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인준 절차를 고려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야당과 네.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구조, 네. 뭐 이런 소통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할 거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가장 그래도 인준받기 쉬운 게 이제 현역 의원일 그렇죠. 텐데, 뭐 가령 뭐 추경호 전 이제 기재부 장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진급으로는 주호영 의원도 의원도 있고, 지금 뭐 권영세 의원도 있고, 권영세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에 국회의원 네. 되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중진급 중에 좀 통합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총리급 이 인물을 뭐 아까 김한길 대표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비상한 각오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약간 의외적 인물 뭐 이런 인물들을 좀 선임해야 지금의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이제 당과 당 사이의 소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4년간 우리 국회를 꾸려갈 22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살펴볼게요. 먼저 민주당 지역구 의석수 161석, 비례대표 의석수 14석으로 175석이고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 90석, 비례대표 의석수 18석으로 108석 가져갔습니다. 새로운 미래 진보당이 의석수 각각 1석씩 차지했고요. 개혁신당은 지역구 비례 합쳐서 3석을 얻었습니다. 자,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살펴보면 범야권만 180석이 넘습니다. 이게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조기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식물정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배? 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이랑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180석 넘나 190석 넘나 다 똑같아요. 네. 200석이 안 넘으면 181석이든 199석이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190석에서 195석이 넘어가는 경우는 네.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제2권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법안 통과를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21대 국회 때는 이게 180석에서 185석 정도가 야권이 모을 수 있는 최대표였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190석, 192석이 정확히 192석이 야권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다 야권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석이기 때문에 8명만 이탈표가 나오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예. 개헌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그 법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시켰던 법안인데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는 것보다 오히려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반대급부로 야당이랑 협상을 해서 뭘 가져오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원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일부 이탈표가 생기면서 다시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가능해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80에서 190석으로 바뀐 게 이제 네. 이런 효과들이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의석수로 보면 이제 개헌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100석 개헌선이 그렇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같게 보시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주종 관계였어요. 근데 이 주종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할 말을 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표적인 비윤인 나경원, 안철수 등이 다 살아왔어요, 그쵸. 지금. 맞아요. 예. 다 살아왔고, 그래서 예전과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8명만 이동하면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네. 있는 네. 국면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석수 자체만 단순 비교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지만 국회의원, 지금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는 좀 다르다. 네. 일방적으로 이 주종 관계를 거기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은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 대표랑 둘이 마주 앉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권 내에서는 조국 대표까지 만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국정 운영을 본인이 협치라는 컨셉으로 바꿔서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대통령이 결심을 했으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대통령실이 국회 눈치를 좀 더 살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 대표님이 지난 방송에서 녹색정의당의 원내 잔류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석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시사했는데요. 우리 정치에서 제3지대 군소정당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저는 오늘 그 심상정 의원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정치의 어떤 지점들을 네. 전진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오신 분이잖아요. 그쵸. 노동운동으로 미싱도 했고 노동운동 하시면서 진보정당 운동 25년 해오신 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뭐랄까
안 좋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이제 원외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에 참 어떤 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혁신당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게 녹색정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이제 옛날에 지민 비정을 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거의 10%포인트 가까운 득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녹색정의당이. 네. 근데 지민 비조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지민 비조로 바뀌면서 거의 학살 수준의 그러니까 2점 몇 %밖에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봉쇄조항 돌파를 못 했고 2.1%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제가 사는 지역구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마포 을 지역구 사는데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됐고 정청래 함은경 의원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래도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혜영 의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의미 있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8.78% 40표를 넘는 득표를 했어요. 예. 이건 약간 이제 어떤 독자적인 씨앗 혹은 불씨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나온 그 유력 제3 후보들 득표를 보면 금태섭 후보가 3.22% 득표했고요. 네. 유승희 후보가 5.15%. 네. 그다음에 허은하 후보가 3.78. 네. 그다음에 전병헌 후보가 4.48. 뭐 이 정도 득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장혜영 의원이 8.78%를 득표를 했고 10,000표가 넘는 득표를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시사점이 있는. 앞으로 이제 뭐 어쨌든 원외 정당이 되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어쨌든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잖아요. 진보 정당도. 세대 교체를 할 때 뭐 어떤 중요한 그래도 씨앗 하나 남긴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안타까움을 좀 네, 네, 사실 네. 마포을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애초에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좀 했는데. 을은요. 네. 근데 밭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와도 네. 쉽진 않다. 쉽진 않았던 그쵸. 지역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함은경 후보는 제가 이제 각 동네에서 보잖아요. 네. 이제 군산에서 막 왔는데 그래서 인지도도 너무 낮은데 캠페인도 너무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생선 장수 캐릭터로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참 뜬금없지 않아요? 마포에서 생선 장수 이분이 이제 군산에서 네. 생선 장수를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마포을이야말로 정청래 의원과 전면전을 해야 되는 선거구였거든요. 원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함은경 후보를 공천할 때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을 했을 거예요. 그 운동권. 네. 네. 근데 생선 장수를 내걸고 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었죠. 네.